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자꾸 나 자신 얘기만 쓰게 되는지. 사실은 늘 다른 사람 얘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내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려 하는데 막상 내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아이고 이 귀찮은 녀석아. 제발 좀 그만해. 하고 혼잣말을 해도 소용없더라고. 아마도 내가 등장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건 내가 그 이야기와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어쩔 수 없다는 뜻일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함께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어. 겨울날들이 날개 달린 새처럼 솜살같이 지나갔지. 보통 오후나 저녁이면 리처드가 우리 곁에 함께 있었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 리처드는 정말, 정말, 정말 아다를 좋아했어. 진심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금세 눈치챘어. 물론 그걸 티내거나 알고 있는 척은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너무 얌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기 때문에 가끔 내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쥐처럼 조용했어. 그들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쥐처럼 조용했고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그 순수한 태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힘들었을 정도였어. 우리 귀여운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야. 리처드는 아침 일찍 정원에서 나를 만나며 웃음과 살짝 붉어진 얼굴로 말했어. 그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서리와 기구에 파묻혀 공부하고 산과 골짜기를 말 타고 내달리며 고생하는데 우리 편안한 친구와 함께 꾸준히 걷는 시간이 내게 큰 힘이 돼. 그래서 또 여기 와버렸지. 있잖아. 주든 아주머니. 아다가 밤에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벽난로 불빛이 그녀의 사려 깊은 눈에 반짝일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 여기 위층에 올라오면 말하지 말고 잠깐 생각만 좀 하자. 내 사랑스러운 얼굴을 옆에 두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바다에 있는 불쌍한 선원들을 떠올리면서 아말 리처드가 선원이 되려는 모양이었어.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바다에 대한 동경을 따라주려는 말도 돌았지. 자른다이스 씨가 가족의 한 친척, 대단한 사람인 레스터 데들록 경에게 리처드를 위해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데들록 경은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왔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젊은 신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내 레이디가 그와 먼 친척임을 기억하며 그가 어떤 명예로운 직업을 택하든 항상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안부도 전했지. 그래서 내 생각엔 리처드가 내게 말했어.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할 게 분명한 것 같아. 괜찮아.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잘 해냈지. 다만 시작할 때 깔끔한 사략선 한 장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판사님을 납치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쪼들리게 할 텐데 그분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몸이 말라갈걸. 리처드는 거의 지치지 않는 활기와 희망, 명랑함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성격엔 특이한 무심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중함이라고 착각하는 점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지. 돈에 관한 그의 계산 전반에 그런 이상한 무심함이 녹아 있었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하려면 잠깐 우리 스킨폴 씨에게 빌려준 돈 얘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자른다이스 씨가 금액을 스킨폴 씨나 코빈시스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 돈을 내게 맡기면 내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리처드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했어. 리처드가 코빈시스 사건에서 번 10파운드를 회수했다며 여러 번 나에게 말했고 그 덕분에 경솔한 지출들을 정당화했던 횟수와 그가 그 돈을 절약하거나 마련했다며 이야기한 횟수를 합하면 꽤 큰 금액이 될 거야. 내 현명한 엄마 허버드, 왜 안 되겠어.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벽돌공에게 5파운드를 주고 싶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코빈시스 일에서 10파운드를 깨끗이 벌었어. 어땠어? 내가 물었다. 난 기꺼이 업히고 싶던 10파운드를 없앤 거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고, 그거 부정하지 않지. 아니, 내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나는 10파운드를 손에 넣었어. 똑같은 10파운드 말이지. 내가 살짝 기어들었다. 그건 상관없어. 리처드가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파운드가 더 생긴 거니까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써도 돼.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5파운드를 아끼는 희생을 할 필요 없다고 설득당했을 때 그 돈을 자기에게 남겨두고 마음껏 썼다. 자, 보자. 그가 말하곤 했다. 벽돌 장인 문제로 5파운드를 절약했으니까 런던까지 왕복 마차값이 4파운드라고 치면 1파운드를 번 셈이지. 한 푼 아끼는 게 한 푼 버는 거야. 정말이야. 내 생각에 리처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관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야. 그는 열정적이고 용감했으며 그 모든 격렬한 불안함 속에서도 너무 부드러워서 몇 주 만에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그의 부드러움은 타고난 것이었고 아다의 영향이 없었어도 분명히 드러났겠지만 아다와 함께하니 더욱 매력적인 동반자가 되었지. 항상 관심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늘 행복하고 낙관적이며 명랑했으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안고 걷고 이야기하며 매일 조금씩 사랑에 빠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 사랑이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라며 서로 수줍어하는 모습에서 아마도 서로조차 아직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듯 보였는데 나는 그들 못지않게 그 달콤한 꿈에 매료되고 기뻐했을 거라고 확신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자른다이스 씨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보며 보이손에게서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라며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고 중간쯤 읽다가 우리에게 속삭이듯 알렸다. 보이손이 방문하러 온다고. 그 보이손이 누군가? 우리 모두 궁금해했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보이손이 지금 벌어지는 일에 끼어들까 걱정도 했다. 나는 이 친구 로렌스 보이손과 학교를 같이 다녔네. 자른다이스 씨가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45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충동적인 아이였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충동적인 어른이지. 그때도 세상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아이였고, 지금도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네. 그때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였고, 지금도 가장 튼튼하고 강인한 남자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키는요, 선생님? 리처드가 물었다. 키도 꽤 크네, 릭. 나보다 10살쯤 많고 키도 몇 인치 더 크지. 머리는 늙은 군인처럼 뒤로 젖히고 당당한 가슴을 내밀고 손은 깨끗한 대장장이처럼 크고 튼튼하며 폐는 비교할 수 없네. 말할 때나 웃을 때 심지어 코를 골 때도 집들보가 흔들릴 정도라네. 자른다이스 씨가 친구 보이손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다행히도 분위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속마음, 뜨거운 심장, 열정, 신선한 혈기야. 미끄리고 아다, 작은 코웹도 마찬가지지. 너희 모두 방문객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의 말투도 목소리만큼이나 강렬해. 그는 항상 극단적이고 늘 최고조에 달해 있지. 비난할 땐 무자비하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우거 옥괴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판도 있더군. 이제 더 이상 미리 말하지 않겠네. 그가 날 보호자로 삼아도 놀라지 말게. 그는 내가 학교에서 낮은 신분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고, 우리 우정은 그가 내 머리에 학교 괴롭히는 아이 2명의 이빨을 아침 식사 전에 부러뜨린 데서 시작했으니까
보이손과 그의 사람. 그가 나를 보며 덧붙였다. 오늘 오후에 올 거야.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보이손 씨를 맞이할 준비를 꼼꼼히 챙겼고 그의 도착을 다소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오후가 지나도록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다. 결국 저녁 식사는 1시간 뒤로 미뤄졌고 우리는 불빛 하나 없인 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힘차게 열리며 커다란 목소리로 이런 말이 울려 퍼졌다. 우리를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인도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악당 때문에 길을 잃었소. 자른다이스,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원래 가야 할 왼쪽이었지. 그 자식 정말 못 참을 놈이요. 그 아버지도 대단한 악당이었나 봐. 그런 자식을 두다니. 저 녀석, 차라리 총살했어야 했어. 조금도 후회 없이. 그가 일부러 그랬던 거요.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소. 저 악당은 평생을 여행자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며 보냈을 걸세. 보이손 씨가 답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그자가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나는 세상에서 본 가장 흉악한 놈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도 그 자 앞에 서서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소. 치아를 말하는 거요. 자른다이스 씨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보이손 씨가 크게 웃으며 온 집안이 진동할 정도였다. 아직 그걸 잊지 않았군. 하하하. 그자도 정말 기막힌 건달이었지. 내가 보기에 그자가 어릴 적 모습은 배신과 겁쟁이, 잔인함의 완벽한 상징 같았소. 내일 길에서 그 무지막지한 폭군을 만나면 석은 나무처럼 쓰러뜨릴 거요. 의심하지 않소.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실까? 맹세코 자른다이스. 그의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보이손 씨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결혼했더라면 이 시각에 이 집에 나타나느니 정원문에서 돌아서서 히말라야 산맥 가장 먼 봉우리로 달아났을 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요.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맹세컨대 그렇소. 손님이 말했다. 아무 이유로도 집안의 숙녀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는 건 대담한 무례함이요. 차라리 내 자신을 파괴하는 편이 낫소. 진심이요. 그들은 그렇게 올라갔고 곧 그의 방에서 하하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주변의 가장 메마른 메아리까지 감염시키듯 우리와 함께 즐겁게 웃는 듯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힘차고 건강한 목소리, 또 한마디 한마디를 둥글고 풍성하게 뱉어내는 태도, 그리고 마치 공포탄처럼 터지면서도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과장법의 격렬함이 모두 마음을 끌었다. 그런데 자른다이스 씨가 그를 소개했을 때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는 그 호감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매우 잘생긴 노신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대로 꼿꼿하고 튼튼한 체격에 은빛 머리를 지녔으며 말없이 있을 때는 품위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몸집은 다소 살찐 듯했지만 늘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어서 몸을 쉬게 할 틈이 없었다. 턱은 두 겹으로 늘어질 법도 했으나 늘강 조아듯 단단히 치켜 올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진짜 신사였다. 예의 바르고 기사도적이었으며 미소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감추는 것이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리처드가 말했듯이 그는 결코 작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작은 무기는 전혀 들지 않은 채로 언제나 거대한 공포탄을 퍼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다와 내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자른다이스 씨가 이끄는 거대한 과장법의 폭격에 합류하거나 혹은 피처럼 예민한 사냥개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하하하 하고 크게 웃을 때마다 그를 똑같은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너는 새도 데려왔겠지.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맹세코. 그는 유럽에서 가장 놀라운 새라오. 그가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존재요.
그새 때문에 만 긴이라도 아깝지 않아.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새를 위해 연금을 남겨뒀지. 그 새는 지성과 애정에서 기적 같은 존재요. 그리고 그 새의 아버지도 가장 놀라운 새였다고 하네. 이 극찬의 주인공은 아주 작은 카나리아 새였는데 너무나 길들여져서 보이순 씨의 하인이 손가락에 앉아 방 안을 살짝 날아다니다가 주인의 머리에 앉았다. 보이순 씨가 연약한 새를 이마에 얹은 채 가장 열정적이고 냉혹한 감정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는 건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말이요. 자른다이스. 그가 조용히 새에게 먹이라고 빵 조각을 내밀며 말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내일 아침 당장 법정에 있는 변호사들을 목 조르며 돈이 주머니에서 굴러나오고 뼈가 흔들릴 때까지 흔들어 놓겠소. 누군가로부터 해결책을 반드시 얻어낼 거요. 정당한 방법이든 불법적인 방법이든 당신이 나에게 권한만 준다면 나는 기꺼이 해내겠소. 그동안 아주 작은 카나리아 새는 그의 손에서 빵을 쪼아 먹고 있었다. 고맙네, 로렌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법정에 폭풍을 일으킬 단계가 아니네. 자른다이스 씨가 웃으며 답했다. 법원과 변호사들을 흔들어 봐야 큰 진전은 없을 테니 말일세. 이 세상에 저 찬설이 법원만큼 끔찍한 도가니가 또 있을까? 보이손 씨가 힘주어 말했다. 법정 개정이라면 바쁘게 돌아가는 평일에 그 밑에 지뢰를 심어 놓고 모든 기록과 규칙, 선례들을 한데 모아 놓고 거기에 딸린 직원들로 푼 잔한 아진 자, 회계장부터 악마까지 모두 10만 근의 화약으로 산산조각 내버려야 겨우 조금이라도 고쳐질 거라네.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개혁안을 진지하게 내놓자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웃자 보이손 씨는 고개를 젖히고 넓은 가슴을 흔들며 다시 큰 소리로 하하하 웃어댔다. 마치 온시골이 그의 웃음소리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새 한 마리가 있었다. 새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듯 테이블 위를 뛰어다니며 빠르게 머리를 좌우로 돌려 주인을 쳐다보았다. 마치 주인도 그저 또 다른 새일 뿐인 것처럼. 그런데 이웃과의 통행권 분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법의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 녀석이 내게 불법 침입으로 소송을 걸었고 나도 그 녀석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네. 보이손 씨가 말했다. 정말 그 녀석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만한 인간이라네. 저 이름이 설마 레스터 경일 리 없고 루시퍼 경일 걸세. 멀리 떨어진 친척에게 하는 칭찬인가 봅니다. 자른다이스 씨가 아다와 리처드에게 웃으며 말했다. 클레어 양과 카스톤 군계는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네. 보이손 씨가 말을 이었다. 두 분의 환한 얼굴과 미소를 보니 그런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군요. 아니면 그가 우리를 유지하는 걸지도 모르죠. 리처드가 덧붙였다. 맹세코. 보이손 씨가 갑자기 또 한 번 거센 폭풍 같은 말을 쏟아내며 외쳤다. 그 인간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하느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고집불통에 거만하고 머리 나쁜 완전한 바보 중 바보 말뚝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그 가족 전체가 그렇게 어리석고 거만한 인간들의 집합체라네. 그래도 상관없어. 그가 설령 50명의 남짝들이 한데 녹아든 것처럼 백겹의 체스니 월드가 포개진 성처럼 존재한다고 해도 내 길을 막을 순 없지. 그 인간은 대리인인지 비서인지 누군가를 통해 내게 편지를 보냈네. 서리 레스터 데들록 경이 오렌스 보이손 씨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금은 보이손 씨 소유인 옛 신부관 옆엔 옥색 길이 사실상 체스니 월드 공원의 일부로서 서리 레스터의 통행권에 해당하니 그 길을 막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지. 나는 답장을 썼네. 로렌스 보이손이 서리 레스터 데들록 경에게 안부를 전하며 데들록 경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점과 그 길을 막으려거든 직접 와서 막는 자를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그러자 그 인간은 한쪽 눈이 먼 악당을 보내 문을 세우게 했네. 나는 그 사악한 자에게 물대포를 쏟아부어 숨이 차서 거의 쓰러질 때까지 쫓아냈지. 그 인간은 밤중에 문을 세우고 나는 아침에 잘라 불태웠네. 그는 부하들을 보내 담장을 넘나들게 했고 나는 인도적인 덫으로 잡고 그들의 다리를 조개며 물대포로 쏟아내며 감추어진 악당들의 존재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로 결심했네. 그는 불법 침입으로 소송을 걸었고 나도 소송을 걸었네. 그가 폭행을 고발하면 나는 변호하고 계속해서 반격했지. 하하하. 이 말을 믿기 어려울 만큼 에너지 넘치게 하는 보이쏜 씨를 들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인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엄지손가락에 앉은 새의 깃털을 부드럽게 다듬는 모습을 보면 그는 가장 온화한 사람 같았다. 그의 웃음과 넓고 상냥한 얼굴을 보면 세상 근심도 다툼도 미움도 없는 듯 온 세계가 한여름 농담인 듯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내 길을 어떤 데들록 경도 막게 두지 않겠네. 다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내 부드럽게 말하며 레이디 데들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숙녀라네. 나는 평범한 신사로서 700년 묵은 머리를 가진 남작이라도 바칠 수 없는 경의를 그녀에게 바치지. 20살에 군에 입대해 일주일 만에 자기 지휘관 중 가장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도전해 패한 남자라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실이 루시퍼든 죽은 실이 루시퍼든 열려있든 잠겨있든 다 무시하는 법이지. 하하하. 그리고 그 남자의 부하가 당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겠지. 내 후견인이 물었다. 절대 아니지. 보이순 씨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지한 기색이 섞인 보호자의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약한 편을 지킬 거야. 자른다이스. 그 사람 믿어도 돼. 그런데 이 불법 침입 얘기로 돌아가서 클레어 양과 선머슨 양. 이렇게 지루한 주제로 오래 끌어 미안해요. 켄지 씨와 카보이 씨한테선 내게 온 소식은 없나요? 없어요. 에스더.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없습니다. 후견인님. 고맙네. 보이쏜 씨가 말했다. 내가 묻지 않아도 됐는데 선머슨 양의 세심한 배려를 조금 겪어본 뒤라서 말이지. 그들은 모두 나를 격려했다. 다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내가 물은 건 링컨셔에서 왔으니 아직 도시에는 못 가봤고 여기로 편지가 도착했을까 해서였네. 아마 내일 아침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지. 그날 저녁 그를 여러 번 봤는데 그는 매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리처드와 아다를 관심 어린 만족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피아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후견인에게 바둑보드 앞에 앉아 있을 때 보이순 씨가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결혼한 적 없어.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가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후견인님,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 애 생각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분 행동이 너무 다정해서요. 우리에게 아주 예의 바르고 상냥해요. 자른다이스 씨가 그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요. 작은 아가씨. 그가 대답했다. 한때 거의 결혼할 뻔했지. 오래전 일이야. 딱 한 번. 그 여성은 돌아가셨나요? 아니하지만 그 여성은 그에게 있어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일이 그의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끼쳤지. 아직도 그에게 낭만적인 머리와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겠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견인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쉽게 말할 수 있네요. 그때 이후로 그는 본래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지 못했어.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이제 보시라. 그가 나이가 들어서 가까이에는 하인과 노란 털 달린 작은 친구뿐이지. 이제 내 차례야, 아가씨. 후견인의 태도를 보고
나는 이쯤에서 주제를 더 파고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궁금하긴 했지만 지나친 호기심은 아니었다. 그날 밤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보이쏜 씨의 우렁찬 코골이에 깨어났다. 그리고는 매우 어려운 일을 시도했다. 나이 든 사람을 젊었을 때의 모습과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상상해보는 것. 하지만 성공하기 전에 잠들고 말았다. 그 꿈속엔 내 데모의 집에서 살던 시절이 나타났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특별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침이 되자 켄지와 카보이 법률사무소에서 보이쏜 씨 앞으로 편지가 왔다. 정오에 그들의 사무원 한 명이 찾아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내가 가계부를 정리하고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는 요일이라 나는 집에 머물렀다. 반면 자른다이스 씨와 아다, 리처드는 맑은 날씨를 틈타 짧은 나들이를 떠났다. 보이쏜 씨는 켄지와 카보이 사무원의 방문을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러 걸어가기로 했다. 와, 나는 바빴다. 상인들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숫자를 더하고 돈을 내고 영수증을 정리했다. 아마 애가 바쁜 척 하는 걸로 보였을 거다. 그때 구피 씨가 안내되어 들어왔다. 처음에는 파견될 사무원이 그 코치 오피스에서 만난 그 젊은 신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나타나서 반가웠다. 지금의 나의 행복과 연관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다. 새로 산 반짝이는 옷을 입고 윤이 나는 모자를 쓰고 연보라색 키드 가죽 장갑을 끼고 알록달록한 목수건을 둘렀다. 또 버튼홀에는 커다란 온실꽃이 꽂혀 있었고 새끼손가락에는 두툼한 금반지도 끼고 있었다. 게다가 곰기름과 향수 냄새가 식당 구석까지 퍼져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으라고 청하자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폈다 하면서 내가 그가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켄지 씨는 건강한지 물었을 때 그 역시 나를 똑같이 꼼꼼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보이쏜 씨 방으로 올라가 달라는 요청이 전해지자 올라가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른라이스 씨가 꼭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자 그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약간 당황하며 말했다. 저 아가씨 혹시 여기 계실까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또 한 번 나를 바라보고 나갔다. 나는 그가 그저 어색하고 수줍어하는 거라 생각했다. 확실히 많이 당황한 것 같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가 필요한 모든 걸 갖추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혼자 두는 거라고 판단했다. 점심은 곧 가져다 주었지만 한참 동안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보이쏜 씨와의 면담은 길고 격렬한 듯했다. 방은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가끔 그의 큰 목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리며 거센 비난의 포문을 쏟아내는 듯했다. 마침내 구피 씨가 돌아왔다. 면담 후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듯했다. 낮은 목소리로 아가씨, 저 사람은 진짜 악랄한 놈이에요. 라고 말했다. 부디 좀 드시고 쉬세요. 손님, 내가 말했다. 구피 씨는 탁자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식도칼을 조리용 포크에 갈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쳐다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이상했다. 그가 칼을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는 마침내 눈을 들어 그가 겪는 듯한 멈출 수 없는 주문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할 의무감 같은 걸 느꼈다. 그는 바로 접시를 바라보며 조각을 시작했다. 아가씨, 뭐 좀 드시겠어요? 뭔가 한 입이라도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아가씨, 정말 아무거나 한 조각이라도 드릴까요? 구피 씨가 급히 와인 한 잔을 들이켰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당신이 필요한 건 다 챙겼나 확인하려고 기다렸어요. 혹시 주문할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전 충분히 갖췄어요. 아가씨, 편하다고 할 순 없지만요. 전 그럴 리가 없죠. 그는 와인을 연달아 두 잔 더 마셨다.
나는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내가 일어서자 구피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앉았다. 이 대화는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 거죠. 아가씨, 구피 씨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아가씨. 켄지와 카보이 사무소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제 불리하게 이 대화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대화가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원래 상태대로 남아 제 위치나 사회적 전망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컨대 완전한 비밀 보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 내가 말했다. 한 번 뵌 적밖에 없는 저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실 게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저 때문에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다면 정말 유감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피 씨는 이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거나 왼손 바닥을 오른손 바닥으로 꼭 문지르고 있었다. 한 잔 더 와인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가씨, 그래야 이 답답한 목이 좀 풀려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잔 마셨다. 나는 테이블 뒤쪽으로 몸을 빼며 거리를 뒀다. 아가씨, 한 모금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구피 씨가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물었다. 전혀요. 내가 답했다. 반잔은? 아니면 네 분의 한 잔이라도? 그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제 현재 급여는 주당 2파운드입니다. 서머슨 양 처음 당신을 뵈었을 때는 1파운드 15실링이었고 꽤 오래 그랬죠. 그 후 5실링 올랐고 12개월 이내에 또 5실링 인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작은 생계연금을 받으며 올드 스트리트 로드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소박하게 사십니다. 시어머니로서 훌륭한 분입니다. 절대 간섭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며 성품도 온화합니다. 단점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요. 손님이 있을 땐 술과 음료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제 집은 PENTONBILLE의 펜턴 플레이스에 있는 하숙집입니다. 겸손하지만 통풍이 잘 되고 뒤쪽이 트여 있어 가장 건강한 거주지로 여겨집니다. 서머슨 양 온화한 말로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청혼을 드려도 될까요? 구피 씨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테이블 뒤에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즉시 그 우스꽝스러운 자세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제 암묵적 약속을 깨고 종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만 들어두세요, 아가씨. 구피 씨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 자세에서 당장 일어나서 제대로 된 사람이면 탁자에 앉으십시오. 아니면 한마디도 더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단호히 말했다. 그는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아가씨. 그는 쟁반 위에 손을 얹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순간에 음식 앞에 서 있다니. 영혼이 그런 순간엔 음식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아가씨, 부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들으라 하셨으니 제발 끝맺으십시오. 그럴게요. 아가씨. 구피 씨가 말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순종하는 법도 알죠. 이서원 앞에서 당신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피 씨가 쟁반 위로 몸을 숙이면 애쪽을 바라봤다. 그가 최근 보여준 그 강렬한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비록 내가 직접 쳐다보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제 제안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서머슨 양 천사 같은 당신. 아, 종은 치지 마세요. 제가 고된 삶을 살아왔고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는 걸요. 젊은 나이지만 증거도 찾아내고 사건도 꾸렸고 인생을 많이 봤죠. 당신의 손을 잡는다면 당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당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이 저를 믿고 일을 맡긴다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겠어요. 나는 그간 대의향뿐 아니라 내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말하며 그만 즉시 떠나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히 부탁했다. 잔인한 아가씨, 구피 씨가 말했다. 한 말씀만 더 들으십시오. 저는 분명 아가씨께서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와이토셀러 앞에서 기다리던 날, 그 매력에 사로잡혔다는 거요. 마차 계단을 오를 때도 그 매력에 대한 찬사를 참지 못한 걸 분명히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것은 미약한 찬사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때부터 아가씨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녁이면 젤리비 집 맞은편을 왔다 갔다 하며 아가씨가 살던 벽돌집을 바라보기도 했죠. 오늘 이 일, 본래 참석이 목적이 아니었던 불필요한 외출도 오직 아가씨를 위해 저 혼자 계획한 겁니다.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저 자신과 이 절박한 마음을 알리려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그보다 먼저 있었고 지금도 사랑이 앞서 있습니다. 구피 씨, 나는 일어나 벨줄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은 저로서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좋은 뜻을 전하려 하셨다면 때와 장소가 부적절했더라도 그 고마운 마음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랑스러울 이유는 별로 없고 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무심코 한 말일 테지만 이제 구피 씨께서 지나치게 어리석었던 일은 잊고 켄지와 카보이 씨들의 일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구피 씨가 내가 배를 누르려 하자 멈춰섰다. 이 일은 아무런 악의 없이 말씀드린 거죠. 네. 앞으로도 제가 특별히 말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혹시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 말에 관해. 특히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구피 씨라고 생각하실 때 주소는 윌리엄 구피 87번지 펜튼 플레이스 혹은 이전했거나 죽었으면 절망 때문이든 뭐든 구피 부인 넥 올드 스트리트 로드 302번지가 충분할 겁니다. 나는 벨을 눌렀다. 하인이 들어왔고 구피 씨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풀이 죽은 듯한 인사 후 자리를 떠났다. 문을 지나 나가면서도 나를 돌아보며 바라보았다. 나는 그 뒤로도 1시간쯤 더 앉아 책과 계산을 마무리하고 여러 일을 처리했다. 그런 다음 책상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돈했다. 너무나 평온하고 씩씩한 기분이 들어 예상치 못한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 일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가 이내 울음이 터졌다. 요컨대 잠시 마음이 뒤숭숭했고 어린 시절 사랑하던 낡은 인형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정원에서 다시 거칠게 건드려진 것 같았다. Chapter X The Lawwriter. 챈서리 레인의 동쪽 경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쿡스코트와 커시터 스트리트에 걸친 곳에서 법률 문구점 주인 스네그스비 씨가 자신의 정직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쿡스코트는 대부분 때 그늘진 곳인데 바로 그 그늘 아래서 스네그스비 씨는 온갖 종류의 빈 법률 서류들을 다루었다. 가죽 묶음과 양피 두루마리, 그리고 각종 종이들, 후스크랩, 브리프, 초원지, 갈색, 흰색, 그리고 희끄무레한 흰색 종이까지 우표, 사무용 깃털펜과 펜, 잉크, 고무 지우개, 파우더, 압킨, 연필, 봉인 왁스와 봉인지, 빨간 테이프와 초록빛 철사, 지갑, 영감, 다이어리, 법률 서적, 끈 상자, 잣, 잉크병 유리와 납제, 펜칼 가위, 뾰족한 뚫개, 그 밖에 사무용 칼붙이까지 간단히 말해 수많은 물품들을 취급해왔다. 이는 그가 견습 기간을 마치고 페퍼 씨와 합작하게 된 이후부터였다. 그때 쿡스코트는 일종의 혁명을 겪었는데
새로 칠한 페퍼와 스네그습이라는 간판이 예전부터 있어 그 해독이 쉽지 않던 페퍼 단독 간판을 대체한 것이다. 런던의 담쟁이 덩굴 같은 연기가 페퍼 이름을 감싸며 그의 집터를 휘감아 애정 어린 기생식물이 본래의 나무를 압도해버린 셈이었다. 페퍼는 이제 쿡스코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를 거기서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세인트 앤드루스 홀본 교회 묘지에서 누워있기 때문이다. 그곳을 지나치는 마차와 택시의 요란한 소음은 낮이고 밤이고 마치 거대한 용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만약 그가 그 용이 잠든 틈을 타 쿡스코트로 몰래 나와 공기를 쐰다고 해도 마치 커스터 스트리트의 작은 유제품 가게 지하실에서 우는 붉은 수탉 소리의 꾸중을 듣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수탉은 낮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하다. 페퍼가 쿡스코트의 희미한 풍경을 다시 방문한다 하더라도 법률 문구 업계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와서 아무도 달라지거나 깨닫지 못한다. 그의 평생 동안 그리고 스네그스비 씨가 견습 시절 7년을 보낸 기간에도 페퍼 씨와 같은 법률 문구점에 조카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조카딸은 키가 작고 날카로운 감각이 있는 허리가 너무 꽉 조여진 듯한 몸매를 가진 아이였다. 코는 날카로운 가을 저녁처럼 뾰족했고 끝으로 갈수록 살살맞은 기운이 돌았다. 쿡스코트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았다. 조카딸의 어머니가 딸이 완벽한 몸매에 가까워지길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딸을 매일 아침 침대 기둥에 엄마 발로 단단히 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식초와 레몬즙을 페트 단위로 마셨는데 이 신맛들이 조카딸의 코와 성격에 올라앉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소문이 어디서 어떻게 퍼졌든 젊은 스네그스비 씨에게는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해졌어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가 성인이 되어 와서 조카딸에게 청혼해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두 건의 합작 사업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쿡스코트 커시터 스트리트에서 스네그스비 씨와 조카딸은 하나가 되었고 조카딸은 여전히 자신의 몸매를 아끼고 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히 그 몸매는 귀중하다고 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몸매는 아주 작기 때문이다. 스네그스비 씨 부부는 뼈와 살뿐 아니라 이웃들이 보기에는 목소리마저도 하나다. 그 목소리는 거의 대부분 부인 쪽에서 나온다. 스네그스비 씨는 그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는 온순하고 대머리에 뒷머리에는 검은 수쩍은 머리카락 뭉치가 조금 나와 있다. 그는 온화하고 다소 뚱뚱한 체형이다. 쿡스코트의 문 앞에 회색 점퍼에 검은 면 소매를 끼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어두운 가게의 안 책상 뒤에서 무거운 자를 들고 양피지를 자르며 두 견습생과 함께 일할 때 그는 확실히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그가 서 있을 때 마치 그의 발밑에서 유령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날카로운 울음을 내는 것처럼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의 목소리로 한숨과 불평이 자주 들려온다. 때때로 이 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지면 스네그스비 씨는 견습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 작은 여자가 쿠스터한테 한바탕 하는 모양이야. 스네그스비 씨가 사용하는 이 이름 거스터는 쿡스코트 주민들의 기지를 자극하여 이런 농담을 낳기도 했다. 그건 스네그스비 부인이 가져야 할 이름이야. 성격이 폭풍 같으니까 아주 딱이지. 하지만 이 이름은 엄밀히 말해 스네그스비 씨의 아내가 아니라 그가 고용한 젊은 여자의 것이다. 그녀는 이름 외에는 연 50실링의 급여와 어설프게 옷가지가 든 작은 상자 하나가 전 재산이다. 그녀는 구빈원 출신으로 이름은 어거스타였다고도 하나 모두 확실하진 않다. 성장기에 한 자선가의 위탁을 받아 투팅이라는 곳에서 길러졌고 겉보기엔 그럭저럭 좋은 환경에서 자란 듯하지만 간질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교구에서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스터는 실제 나이로는 23에 살쯤 되었지만 겉으로는 30을 훌쩍 넘어 보인다. 그 간질이라는 설명 불가능한 결점 덕에 값싸게 고용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자칫하면 다시 구빈원으로 쫓겨날까봐 늘 불안에 시달리며 일한다. 그래서 발작으로 고개를 양동이나 싱크대, 솥, 혹은 마침 눈앞에 있는 음식 속에 처박는 순간이 아니면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견습생들의 부모들에겐 만족스러운 존재인데 젊은 남자아이들의 가슴에 연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스네그스비 부인에게도 유용한데 언제나 뭔가를 트집 잡을 수 있어서 그렇고 스네그스비 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녀를 고용하는 것이 일종의 자선이라 여기며 흐뭇해한다. 거스터의 눈에 법률 문구점은 풍요와 화려함의 사원처럼 보인다. 위층에 있는 작은 응접실은 비유하자면 언제나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앞치마를 입은 상태로 단정히 유지되어 있고 그녀에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방이다. 한쪽 창문으로 보이는 쿡스 코트와 비스듬히 보이는 커시터 스트리트, 반대편으로는 집행관 코빈즈의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은 거스터에게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전경이다. 그 방에는 유화 초상화도 걸려 있는데 그림 속에서 스네그스비 씨는 부인을 바라보고 스네그스비 부인은 남편을 바라본다. 거스터는 그것들이 라파엘로나 티치아노의 작품 못지않다고 굳게 믿는다. 그만큼 그녀에게도 그 모든 결핍의 삶 속에 나름의 보상이 있다. 스네그스비 씨는 사업의 실제 업무 외의 모든 사안을 아내에게 위임한다. 그녀는 가계부를 관리하고 세금 징수인과 싸우고 일요일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도 허락하며 저녁 식사 메뉴는 자신의 뜻대로 정한다. 그런 그녀는 챈서리 레인 양쪽은 물론 홀번까지 인근 아내들 사이에서 기준점이 된다. 누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스네그스비 씨 좀 봐. 당신도 그 사람처럼 좀 해봐. 그런데 정작 그런 아내들은 속으로 스네그스비 씨를 얕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어떤 한 여성은 남편이 우산으로 아내를 체벌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녀야말로 스네그스비 씨를 가장 깔보는 사람 중 하나였다. 물론 이런 소문들은 쿡스코트를 날아다니며 창문 사이로 출몰하는 박쥐 같은 소문쟁이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스네그스비 씨는 나름 사색적이고 시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여름이면 스테이플 인을 거닐며 참새와 나뭇잎들이 얼마나 시골스럽게 보이는지 감탄하고 일요일 오후엔 롤스 야드를 산책하며 이런 말을 꺼내곤 한다. 옛날엔 말이지. 이 입에 당 밑을 파보면 석관, 이 하나둘 나올 거야. 틀림없어. 그에겐 상상 속 시골 냄새를 대신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안이 된다. 견습생들에게는 내가 들었는데 말이지. 홀번 한복판에 맑은 시냇물이 흐른 적이 있대. 그때 턴스타일은 진짜 회전문이었다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초원이었대. 하고 말하는 것이 곧 자기만의 전원 생활이다. 실제 시골에 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해가 저물어가고 가스등이 켜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아. 불빛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스네그스비 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한 마리 까마귀가 늦은 시각까지 남아있다가 쿡스코트 위쪽에 좁은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날아간다. 까마귀는 챈서리 레인과 잉컨스 인가든을 일직선으로 지날 잉컨스 인필즈로 사라진다. 그곳의 큰 저택, 예전에는 고위 인사들이 거처하던 번위 있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법률 사무소가 나뉘어 들어간 여러 세트의 방으로 나뉘었다. 그 웅장했던 시절의 잔재들 속에 변호사들이 경과 속 구더기처럼 틈새마다 박혀 지낸다. 그래도 여전히 이 집엔 널찍한 계단과 복도, 응접실들이 남아있고 천장에는 로마 투구를 쓰고 천상에 린넨을 두른 위, 들이 기둥과 꽃, 구름,
다리가 굵은 소년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누워있다. 보는 이의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인데 어쩌면 그게 원래 의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곳 여러 개의 서류 상자에 극히 중요하다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툴킹온 씨다. 그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시골 귀족의 대저택에 머물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곳 자신의 방에 조용히 앉아 있다. 아무도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색의 굴처럼 닫혀 있는 사람이다. 겉모습이 그렇듯 오늘 이 늦은 오후의 방 안 풍경도 그를 꼭 닮았다. 오래되고 촌스럽고 눈길을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그런 것을 무시할 만한 여유는 충분한 공간이다. 등받이가 넓고 묵직한 마호가니와 말총으로 만든 의자들 한 손으로는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겁다. 다리가 가느다란 오래된 탁자들엔 바렌 펠트천이 씌워져 있고 지난 세대나 그 전 세대의 귀족들을 그린 판화들이 벽에 걸려 있다. 두꺼운 터키 카펫이 바닥 소리를 푹신하게 감싸고 툴킹온 씨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은초대에 꽂힌 초 2개가 이 넓은 방엔 턱없이 부족한 불빛을 낸다.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은 표지 속으로 숨어버렸고 자물쇠를 달 수 있는 모든 물건엔 자물쇠가 달려있다. 열쇠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종이 서류는 거의 흩어져 있지 않다. 그의 손 가까이에 원고가 조금 놓여 있지만 그는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대신 잉크명 뚜껑 하나와 부서진 인장 왁스 조각들을 가지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천천히 장난을 치고 있다. 지금은 잉크명 뚜껑이 가운데, 다음엔 빨간 왁스 조각, 또 다음엔 검은 왁스 조각.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툴킹온 씨는 다시 그것들을 모두 손에 쥐고 처음부터 시작한다.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 아래 단축된 원근법으로 그려진 위, 가 불청객을 내려다보며 금방이라도 덮칠 듯 노려보고 있는 그 공간에 툴킹온 씨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을 함께 두고 있었다. 그는 직원을 두지 않는다. 다만 팔꿈치가 늘어진 낡은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 한 명만이 복도 한편의 높은 좌석에 앉아 조용히 있을 뿐이다. 그는 평소에도 할 일이 많지 않다. 툴킹온 씨는 보통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사무원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는 신뢰하는 이름의 거대한 저수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고객들은 사무소가 아니라 바로 그를 원한다. 그가 전부다. 문서 초안이 필요하면 템플 구역의 전문 변호인에게 신비로운 지시를 내려 대신 작성하게 한다. 정서가 필요하면 문구점에서 하청으로 맡긴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복도의 중년 남자는 귀족들의 일에 대해 홀벙거리의 거리 청소부만큼도 아는 게 없다. 붉은 조각, 검은 조각, 잉크병 뚜껑 하나, 다른 잉크병 뚜껑, 작은 모래상자. 자, 이제 이 조각은 가운데, 저건 오른쪽, 또 다른 건 왼쪽, 이렇게 끝도 없는 망설임이 드디어 정리되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바로 지금이다. 툴킹온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쓴다. 모자를 쓰고 원고를 주머니에 넣곤 아간다. 그리고 복도의 중년 남자에게 말한다. 잠시 나갔다 오지. 항상 그렇듯 그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툴킹온 씨는 가마귀처럼 직선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가깝게 쿡스코트, 거시터 스트리트로 향한다. 목적지는 스네그스비의 법률 문구점, 간판에는 계약 문서 전문 정서, 법률 필기 전반 취급, 기타 등등이 적혀 있다. 지금은 대략 오후 5시나 6시쯤. 쿡스코트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은은히 떠다니고 있다. 그 향기는 스네그스빈의 문 앞을 맴돈다. 이곳은 하루 일과가 빠르다. 점심은 1시 반, 저녁은 9시 반에 먹는다. 스네그스비 씨는 막 지하로 내려가 차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 밖을 내다보면 흙개까지 남아있던 그 까마귀를 본 것이다. 주인 있나? 지금 가게는 거스터가 보고 있다. 견습생들은 스네그스비 부부와 함께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서다. 그 덕에
맞은편 2층 창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옷장사 집탈들이 애써 연습생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매력에 감탄하고 있는 건 머리카락이 한 번도 제대로 자라본 적 없는 거스터뿐이다. 거스터의 머리는 자라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주인 있나? 툴킹혼 씨가 묻는다. 스네그스비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습관적으로 책상 위에 쫙 펼친다. 법률 문서 필사업자 특유의 손놀림 왼손으로 종이 다발을 돌려 한 번에 다 펼쳐 분리해내는 그 동작으로 종이를 정리한다. 이건 외주로 바뀌었던 건입니다. 선생님, 그때 일이 좀 밀려서요. 누구한테 맡겼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기록을 보면 됩니다. 툴킹온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본다. 그 시선은 마치 확인해라는 명령처럼 차가우면서도 느긋하다. 스네그스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장부를 꺼낸다. 손대가 묻은 표지. 연필로 써내려간 날짜와 이름들. 사소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세계다. 여기 있네요. 바로 이 문서는데 필사는 림모라는 아이가 했습니다. 툴킹온 씨가 고개를 든다. 림모. 예. 선생님. 림모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실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서 걷고 좀 괴죄죄합니다만 일은 말끔하게 잘합니다. 그 사람한테 일 시킨 적 있냐? 툴킹혼 씨가 묻는다. 예, 몇 번 있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장부를 다시 넘기며 말한다.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급하게 필사가 몰릴 때 외주로 주곤 했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말수가 없고 또 일은 정확해서요. 툴킹온 씨는 턱을 조금 치켜든 채 여전히 장부를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언가를 분명히 조립하고 있는 듯하다. 그 순간 스네그스비는 자기 어깨 너머로 아내의 눈총을 다시 느낀다. 그 작고 날카로운 존재가 문가에 서서 남편의 차 한 잔 버리고 수상한 고객과 수군대는 행동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는 또다시 기침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중요한 손님이셔요. 여보, 툴킹온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 스네그스비는 장부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기울인다. 글쎄요. 정확한 시점은 대략 6달쯤 됐습니다. 원래는 이름 없는 불황자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필사를 잘해서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주소는 바로 길 건너 허름한 집 2층입니다.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코빈 씨 15석 집행관이죠. 툴킹온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코빈 씨의 뒷방. 희미한 등불에 가려진 실루엣들이 눈에 들어온다. 거기서 마치 세상의 가장 뿌연 윤곽들이 모여 연기를 뿜어내는 듯한 분위기다. 그 방에 지금 있을까? 그럴 겁니다. 선생님, 늘 밤에 일하니까요. 낮에는 거의 모습을 못 봅니다. 툴킹온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외투 끝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만. 좋아. 그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 이름, 님모네모, 기억해 두게. 예, 선생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툴킹온 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스네그스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만히 중얼거린다. 님모, 아무도 아닌 자, 아무것도 없는 이름. 허허, 참 기이한 세상일세. 그리고는 아내의 째려보는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식어버린 차로 돌아간다. 툴킹온 씨는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스네그스비는 그보다 반발짝 뒤에 조심스럽게 따르며 말수가 적은 이 고위 변호사와 함께 걷는 것이 마치 의식이라도 되는 영점잖게 설명을 이어간다. 여긴 좀 지저분합니다. 선생님, 사는 사람도, 거칠죠. 대체로 이런 쪽 필사쟁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뭐랄까요? 잠을 한 자도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밤새고도 또 합니다. 정말 지치질 않아요. 툴킹온 씨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의 시선은 골목 저편,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의 창을 향해 있다.
그 집이 바로 임모가 묵고 있다는 곳. 헝겊과 빈병을 파는 잡동사니 가게 위층이다. 스네그스비는 속삭이듯 덧붙인다. 가게는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고요. 마님도 별 말씀 없으셔서에. 그래도 언제나 방세는 밀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툴킹온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어두운 가게를 바라본다. 한쪽 창문에는 낡은 포장지로 구멍을 막아놨고 문 위에는 삐뚤어진 간판이 매달려 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다. 저기입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말한다. 2층. 그 창문이죠. 툴킹호는 한참을 말어 뒤 그 창문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감정이 없다. 하지만 눈동자는 냉철하고 조용한 계산 속에서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 움직인다. 그러더니 이윽고 됐네. 그는 낮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등을 돌린다. 수고했네. 스네그스비. 천만에요. 선생님,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리시길. 툴킹온 씨는 이미 등을 돌린 채 골목 끝을 향해 조용히 사라진다. 바닥의 무롱덩리가 그의 발걸음에 흔들리고 스네그스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쪽을 잠시 바라본다. 그리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린다. 님모라. 이름값 하는 사람이군. 정녕 아무도 아닌 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게 안 먼지투성이 진열장 너머로 쾌쾌한 냄새가 풍기고 벽엔 오래 묵은 그을음이 드리워 있다. 철진한 강통, 낡은 서류철, 고장난 시계 부품 따위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곳. 크룩시의 가게다. 바닥은 질척하고 공기엔 종이 썩는 냄새가 밴 듯했다. 툴킹온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 화로 곁에 앉아있던 노인과 고양이 한 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든다. 고양이는 웅크린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다. 손에는 심지가 시커멓게 그을린 촛불 하나가 들려 있다. 툴킹온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여기 새든 사람 안에 있소. 크룩 씨는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기울인다. 초이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기묘하게 비춘다. 새든 사람이라. 응. 님모 말씀이요. 툴킹온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있소. 크룩은 촛불을 휘저으며 뒤쪽 어두운 계단을 잠시 흘끗 보고는 있을 거류. 아직 나가는 소리는 못 들었소. 그는 목을 느리듯 툴킹온 씨의 얼굴을 살핀다 용건이. 툴킹온은 짧게 대답한다. 있지. 그리고는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가게 안을 둘러본다. 이곳의 불결함이나 고물더미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는 천천히 등을 돌린다. 좋소. 그만하겠소. 툴킹온 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가게를 나선다. 크룩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본다. 고양이가 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면 학게 온다. 이상한 양반이군. 크룩은 중얼거린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려나 봐. 근 임모라는 작자도 그렇고 불빛은 여전히 흐릿하고 공기는 불길할 정도로 조용하다. 크룩 씨는 손에 든 촛불을 턱 밑까지 들고 음침한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그 사람에 대해 뭐라 그러는지 아시오. 툴킹온 씨는 계단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난간 너머로 고개를 숙인다. 아래서 촛불이 비추는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하고 침착하다. 다만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난다. 무엇라고들 하지. 그는 낮고 단호하게 묻는다. 크룩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한다. 그 사람, 죽은 사람 같다고들 하지요. 그는 한 손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곁에 바싹 붙은 고양이 레이디 제인을 흘낏 본다. 말도 거의 안 하고 밤엔 불을 안 켜고 낮에도 커튼을 죄다 치고 숨을 쉰다고는 하지만 그게 참 사람 냄새가 안 나거든요. 툴킹온 씨는 대꾸 없이 잠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 어두운 계단을 오른다. 크룩은 그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중얼거리듯 말을 잇는다. 죽은 자가 글을 쓴다.
그런 말, 당신은 믿으시겠소? 툴킹온 씨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발소리만이 삐걱이는 계단을 따라 점점 위로 사라진다. 레이디 제이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며 크룩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촛불이 깜박이고 그림자가 벽을 따라 일그러진다. 위층 어딘가 대답 없는 방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툴킹온 씨는 다시 한번 문틀에 철제 촛대 손잡이를 세게 부딪히며 외친다. 이보시오. 듣고 있소. 대답은 없다. 방 안은 침묵뿐이다. 끈적하고 탁한 공기, 시들한 코크 불빛, 축축한 먼지 냄새 속에서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남자의 윤곽만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툴킹호는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선다. 여보시오. 민모. 하지만 그저 이름을 불러보는 것뿐이다. 아무런 확신도 감정도 담기지 않은 그 말은 더더욱 공허하게 흩어진다. 그는 고요한 불빛 속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옆으로 약간 돌아 누운 자세. 그러나 눈은 더 있는 듯하다. 툴킹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에 쥔 촛대를 위로 올려본다. 이미 촛불은 꺼졌고 그는 방 안에서 더 이상 형체를 분간할 수 없지만 냄새는 더 또렷해진다. 싸늘하고 텁텁한 마치 오래전부터 방 안에 스며 있었던 냄새. 아편이다. 죽은 자가 글을 쓴다. 크룩의 말이 어딘가에서 다시 울리는 듯하다. 툴킹온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지만 코끝을 찌르는 그 기묘하고 쓴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끈질기다. 그는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 찢긴 청과 꺼끌꺼끌한 담요 사이. 남자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툴킹호는 몸을 숙인다. 가슴의 움직임도 호흡도 없다. 그는 그 차갑고 멍한 눈확실이 떠있되 어떤 것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툴킹호는 고개를 든다. 바깥 셔터에 난 구멍 두 개로 들어오는 희미한 밤의 빛이 마치 죽음이 외면한 이 방을 내려다보듯 침대 위로 길게 들이운다. 툴킹호는 마침내 말없이 일어선다. 그 어떤 놀라움도 동정도 없이 그는 뒤를 돌아 문을 닫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간다. 그의 발소리조차 어둠 속에 묻힌다. 그 어떤 놀라움도 동정도 없이 그는 뒤를 돌아 문을 닫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간다. 그의 발소리조차 어둠 속에 묻힌다. To be continued.